시작을 안녕하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아인류학으로 시작을 한 거고, 우리 팀을 잘 이끌어 주실 유리쌤께 박수! 그리고 유리쌤의 소감이랄까, 이 보직 임용에 따른 이 어떤 이 인사.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리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동아인류학 어쩌다 반장이 되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문하실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느라고 지금 막 배우고 있어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최고야. 아, 건데요. 일단, 그 발표를 하실 그 순서는 인용문을 빼고 진진 선생님, 그 다음에 옥현 선생님, 그리고 김유리 선생님 글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문계에서 인류학 공부하고 있는 이진지라고 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인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애니미즘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고 애니미즘적으로 사고하는 부족들, 우리가 흔히들 원시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부족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가 많다. 한참 책 속의 애니미즘적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세상과 소통할 때면 만물에 영이 있다고 여기는 애니미즘을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접속시켜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구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비과학의 극단에 있는 애니미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시대와 조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서문은 내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저자에 따르면 애니미즘이라는 용어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의 원시 문화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타일러가 자신과 다른 타자, 원주민의 문화, 종교를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적 분모로 이해하기 위해 제안하는 데서 나왔다. 이후 애니미즘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그 용법과 논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근래에는 단순히 존재의 영혼적 측면을 강조하고 힘을 시키보다 생명의 의미를 강조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의 관계 맺기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쁨 선생님은 시골에서 생활하며 자연의 많은 생명들의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그 생명력에서 애니미즘적 사유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고개를 들어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들보다 무생물인 물건들과 기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생명적 존재라고 해도 나와 다르다기보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애니미즘의 논의가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관계 맺기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동식물을 마주하기란 어렵고 무생물적인 것들로 가득 찬 내게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말이다. 네. 그 진진쌤의 글, 수고, 이제 옥현쌤의 글, 여기 유리쌤 글까지가 이제 전체 총론입니다. 전체 총론이니까요. 옥현쌤 읽어주십시오. 네.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계에 대처하는 인간의 감수성은 15세기 말 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유럽에서는 15세기 이후로 중요한 발명과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유럽인들은 제국주의적 침탈을 목표로 다른 대륙의 타자를 접하면서 이들을 어떤 인간 또는 동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진다. 기계론적 세계관, 인간, 자연, 초자연 세 영역의 분리, 과학적 접근법의 확산, 진보에 대한 이념 등은 인간 이해의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인간은 자연과 초자연의 영역에 접근 가능하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개발하고 초자연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분리하고 인간 이해의 모든 것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꾸는 근대적 인간의 감수성이 세계 속에서 인간을 고립시키고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유리쌤의 글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쁨은 유기품 선생님은 애니미즘과 현대 세계에서 근대 이전과 이후의 종교를 비교한다. 근대성의 개념은 분리를 토대로 발전해왔다.
종교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근대 이전 기독교 신학이나 신비주의 종교에서 자연, 초자연, 인간 사회의 영역들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다. 신이나 영적 존재들이 인간 사회에 출몰하고 자연의 운용에도 개입했다. 근대인의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의 차원을 걷어내었기에 신은 세계에 부재하게 되었다. 근대인에게 신은 오로지 인간의 영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것을 브루노 라투르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영적인 종교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뺀 나머지 전체 세계에서 오늘날의 애니미즘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애니미즈는 생명, 숨, 영혼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아니마를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애니미즘은 무생물 속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원시적인 종교라고 여겨진다. 한편 아니마에서 생명의 의미를 강조하면 애니미즘은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세계에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관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니미즘의 현대적 의의는 분리된 개인들이 관계들에 열려있는 그물 속으로 관심의 방향을 옮기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근대 세계는 자연, 초자연, 인간사회의 분리를 일종의 원칙으로 삼고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초자연과의 분리는 영성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애니미즘에 대한 책을 쓰는 목적이 개인의 영성 함양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탐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유기쁨은 애니미즘 논의가 소비주의와 결합한 영성으로 흐르는 경향을 경계한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애니미즘 상품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기계와 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와 관계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인공품에도 없을 수 없지 않을까? 개인화된 영성이 소비주의에 특히 취약한가? 여러 궁금증을 남긴다. 이분의 이 그 종합적으로 애니미즘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애니미즘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 세계의 문제가 된 개념이죠. 태고 쪽부터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애니미즘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하나의 사고관 같은 것이 새롭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 편집이 된 그 사고관을 처음에 이제 그 사고관이 요청된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사고관에 문제가 있어서 애니미즘이라는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1장에는 두 개의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애니미즘이.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과학주의, 여기 설명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제국주의, 16세기 대항해 시대, 17세기 과학주의, 18, 19 제국주의,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든 애니미즘이라는 사고법에 대해서 현대의 많은 인류학자와 사상가들, 특히 생태주의자들이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를 다른 맥락에서 부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1장 차이의 물음이라는 챕터는 두 개의 애니미즘을 구별하는 것이 책을 읽는데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읽을 우리 과제는 종훈쌤 먼저, 기현쌤이 두 번째인데요. 자, 애니메이션이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이라 그 첫 번째로 애니미즘이라는 단어가 출연했던 맥락 두 개의 애니메이션 중에 지금 발생적으로 첫 번째 것 그것은 대항해 시대 과학 제국주의라고 하는 요 조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조건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 인간중심주의를 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간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적동시키면 인간과 다른 것을 늘 분리하게 되고 인간과 그 바뀐 것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맥락에 대항해 시대 과학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요 세 개가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사상이 인간중심주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일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리가 종훈쌤하고 기현쌤의 글인데요. 전체 틀 이렇게 보면서 두 분의 발로 쓴 글을 읽어볼까요? 종훈쌤께서 발로 쓰셨다 그러셔서 아, 발로도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구나. 자, 종훈쌤 먼저 읽어주세요. 나는 이 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의 탄생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인간은 자연 현상을 관찰을 통해 특정한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모르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인간은 이제 자연 현상을 측정하고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계가 하루의 삶을 통제하듯이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과 새와 동물의 행동을 보지 않고 시계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보거나 핸드폰을 검색하여 오늘 날씨와 주말 날씨를 보듯이 말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언뜻 내가 보고 듣고 해야 할 세상의 물성으로부터 감각해야 한다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동시에 그 세계와 서로 감각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물건처럼 여기 말이다. 종훈쌤이 이해하시는 것, 이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기 잠깐 보고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은 애니미즘적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나왔다. 인간중심주의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외의 세계의 분리를 가정하고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간 이해의 모든 것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꾼다. 어떤 존재를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꾸는 활동이 있는 거죠. 바꾼다. 자, 그래서 이 기획이 이렇다. 이게 되게 정복적인 기획이다. 종훈 쌤이 지금 써주신 부분은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꾸려면은 방법이 책에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과학적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도구. 사람이 직접 몸으로 달이 탁구공만 해.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를 재면 뭐 어떤 측정을 하면 몇 킬로미터 바깥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구를 쓴다. 두 번째는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인간 그 바깥의 것을 기계처럼 다루는 거다. 알아서 척척 자기의 이론과 자기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갔다고 보는 거다. 이게 인간중심주의와 함께 나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최고다 뿐만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척도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인간하고 그 밖의 것을 수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두는 거죠. 한쪽은 객관 대상이라고 두고 인간 쪽은 객관 대상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메커니즘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냐면 아니마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마는 어디에만 속하게 되냐면 이제 인간에게만 속하게 됩니다. 이런 틀이 인간 중심주의의 메커니즘이죠. 근데 여기에 이 일정을 읽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처럼 볼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비유럽인, 비근대인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까지 이제 다 설정을 하게 됐는데 제도는 뭐냐 이렇게 돼서
이 아프리카의 흑인,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세계의 원주민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됐기 때문에 그 아니다라고 해당하는 그 존재들의 사고 양식을 설명하려고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가 본격적으로 요거를 갖고 이론화하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가. 2장은 제주도 신화를 다 읽고 보게 되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제주 신화를 보고 애니미즘을 확장하려고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타일러가 나오는 2장, 에드워드 타일러는 이러한 프레임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데 이 프레임을 버넷 타일러가 다 깬 건 아닙니다.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인간 안에서 영혼이 없어 걔들이 하는 거는 아니마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봤던 거에서 아니야 걔들도 아니마가 있는 거야라고 인간을 좀 더 이 분리적 인간 중심주의를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이 제주도 갔다 와서 좀 더 보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종훈 쌤이 설명하신 분리 객관 대상을 만드는 방법으로의 과학적 도구와 기계적 자연관 이 두 개를 보고 그런 다음에 기현 쌤의 과제를 읽습니다. 기현 쌤의 글을. 네, 읽겠습니다. 나는 요즘 물질의 입자라든가 뇌의 영역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과학 책을 읽는 중이다. 그런데 유기쁨 선생님의 애니미즘과 현대세계의 일장을 읽으면서 과학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세포와 같은 미시세계를 열어준 빛나는 근대 과학으로 인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문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와 운동만을 고찰하는 기계론적 자연관이 득세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근데 이전에는 인간, 자연, 초자연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었다. 모든 존재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시부족 루나족의 이야기로 상상해보자. 루나족 사람들은 주의 깊게 숲의 생각을 다른 존재들의 시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숲을 다른 부류의 존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열린 전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듯하다. 그들에게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비로움의 대상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서 보여주는 숲에서 존재들이 어우러진 그 영역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숲에는 숲을 파괴하며 생존하는 인간, 인간들에게 화가 난 멧돼지 신, 인간에게 버려진 인간과 그를 보살피는 늑대 가족, 저마다 숲을 지키는 다양한 정령들로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17세기 시계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세계를 정밀한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자연은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곧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 분리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숲에 있던 신들도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만 유효하고 세계는 인간과 기계에 의해 작동하게 되었다. 나는 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세상을 분리해서 보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나왔던 나의 질문이 이분법적으로 작동했음을 느꼈다. 나는 자연, 인간, 흑, 백, 좋은 것, 나쁜 것 등 양극으로 가르는 생각 방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근대 이전 인간, 자연, 초자연의 세 영역이 혼재되었던 삶에서는 어떻게 질문했을까? 이 알무로 어떻게 관계에 맺을까를 질문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해 봐야겠다. 유기쁨 선생님은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인간과 세계가 분리가 아닌 연결을 상상하게 한다고 했다. 다른 존재들을 향해 어떻게 적절히 행동할 것인지를 아는 관계적 존재론으로 공부하면 근대적 시각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두 분의 이제 요 두 개의 글은 분리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진 거고, 과학적 세계관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이 책의 문제의식하고도 잘 맞물려서 시한 문장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애니미즘 중에 새롭게 지금 부활하는 애니미즘 이론은 가장 중요하게 종훈 쌤이 지금 그 왼손으로 쓰신 그 요약문에서 있지만 분리된 감각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게 되겠네요. 분리. 그러니까 기현 쌤이 쓰신 것처럼 이것과 이것을 가르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과 철학을 갖기를 촉구하는 애니미즘이 됩니다. 요거를 말을 바꾸면 관계고 연결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애니미즘 이론들은 그 버전이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다 연결의 테크닉이 각각의 애니미즘 론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점은 연결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가. 연결을 하면 그 효과가 무엇인가. 왜 연결되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진행이 되고, 기현 쌤이 써주신 요 제목처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요 제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론에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총론으로 그다음에 강론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중심주의와 과학적 사고관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를 잘 써주신 종훈쌤과 기현쌤의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읽을 글은 정복쌤의 글이고 이 미숙쌤의 글입니다. 정복쌤의 글과 미숙쌤의 글도 참 좋았는데요. 이 사고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다. 좀 구체적으로 써주신 미숙쌤의 환대론이 있고, 정복쌤께서도 이 문제로 그 인간적 딜레마, 동물과의 관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정복쌤의 글을 먼저 읽어볼까요? 인간의 생활은 애초에 채집보다 수렵이 우세했다고 한다. 육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동굴벽화에 그려진 동물 그림도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추술로 해석될까. 인간이 직립을 하고 무기를 발명한 후에도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경사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깃집을 찾으며 들뜨는 것도 그 옛날 사냥 후에 나눠 먹던 기쁨의 흔적이라고 한다.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에서 최초로 겪은 감정은 딜레마였다는 생각이 든다. 살려면 동물을 잡아먹어야 한다. 아니면 잡아먹힐 수 있다. 동지가 아니고 적인 관계. 동시에 적이 번창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딜레마. 그러니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관계. 그러나 동물에게 먹힐 때의 공포와 고통을 알기에 동물들도 그러리라는 공감의 능력이 인간에겐 있었던 모양이다. 동물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간은 믿은 것 같다. 동물은 인간이 저들을 필요로 할 때쯤이면 이미 알고 자신의 궁둥이를 내밀기도 한다는 걸 키모로의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사냥꾼이 많이 등장하고 배고픈 와중에도 동물을 살려주어 그 보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내용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간들이 많이 고민해 만들어낸 나름의 윤리였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할 때만 사냥하고 축적하지 않는 것, 사냥하는 기술을 연마한 것도 많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죽게 하여 상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뼈와 살에 제사를 지내고 뼈를 우리고 피 한 방울까지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 것은 그들이 내어준 음식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그렇게 그들의 몸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사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15년 전 아들을 결혼시킬 때였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집이 아닌 필요한 장소를 빌려서 하긴 했으나 돼지고기와 두부, 떡은 혼주가 밖에서 주문하여 손님들을 대접했다. 음식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돼지고기다. 제주에서는 예부터 경조사가 닥치면 사흘 전부터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한다. 큰 가마솥을 걸고 돼지고기를 삶고 뼈를 오래 우려내어 오자방과 고기 부스러기, 메밀가루를 내어 국을 끓인다. 그 풍습이 오래서인지 그때처럼
국은 끓이지 못하지만 고기만큼은 잘 대접하려 한다.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 모든 부위를 골고루 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맛있는 부위인 삼겹살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시댁 어른들은 전자를 택하라고 했다. 여러 부위를 골고루 섞는 게 좋고 경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맛없고 푸석한 뒷다리 같은 것을 손님상에 내놓으냐며 삼겹살로만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민하다가 친구들 말대로 했다. 고민하다가 친구들 말대로 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돼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저 처음 치르는 대사를 잘 치르고 남을 잘 대접하고픈 명분에 사로잡혀 생명의 윤리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은 어쩌지 못했다. 나중에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야 그때까지도 찝찝함이 남아있던 내 마음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때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오랫동안 동물과의 윤리를 지켜왔던 인류의 역사가 내 마음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것을 어길 때 작동한 것이 아닐까. 지금의 우리들 모두 이러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인연에서라도 심도 있게 궁리를 해보았으면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복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애니미즘이 윤리의 문제랑 관련이 돼 있다. 어떤 이론이 우리에게 세상이 이러저러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는 문제랑 별개로 세상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태도를 결정시켜 준다라는 의미에서 애니미즘은 윤리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정목생이 보신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도 재미가 있고, 우리가 못 들어본 얘기가 이렇게 이제 많기 때문에 애니미즘이 우리랑 먼 사람들의 살았던 풍습, 이런 게 재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윤리를 가질 건지를 고민하게 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이라서 고 아까 이제 그 유리쌤의 글 끝에 사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질문이 있는 뭐든 질문이 있으면 좋죠. 그 이제 생각이 막 나가게 되는 지점이니까요. 유리쌤께서 사물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가 이것도 누구와 무슨 이게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읽을 모든 거는 도덕적이 막 교주적이지 않지만 계속 이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갖기를 막 촉구를 하죠. 뭐 결정을 내려라 뭘 해야 된다 니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미즘 이론은 매우 윤리적이고 그래서 이제 미숙쌤의 지금 이 글을 보면 그 윤리적인 것 중에서도 타인에 대해서 갖는 근본적 태도죠.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윤리. 그래서 미숙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존재들의 만남이 왜 한쪽은 환대의 대상이고 다른 쪽은 이용의 대상일까? 성소수자들은 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굳이 길 위에서까지 투쟁하는 것일까? 어린 청소년들은 왜 제대로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것일까?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환대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다.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람, 장소, 환대란 책에서 저자 김현경은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쓰고 있다. 나는 이 말을 내가 있는 공간에 들어온 타자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나란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조상의 영혼이 되돌아온 것이든 신이든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백인을 대하는 태도는 환대였다. 원주민들을 한낱 부릴 수 있는 하인이나 전시용으로 바라본 백인들의 시선과는 너무나 다르다.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을 잠시 경계와 방어의 자세로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시선의 와중에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설정해 가는 것과 상대편의 약점으로 인식하여 이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가는 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물론 양육자의 고단함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기 자체에 대한 따뜻한 눈빛이 달라지진 않는다. 나이가 드니 애들이 무조건 이쁘다는 친구의 말에 공감도 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태어남 자체로 환대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피부색, 성별, 부모의 지위, 물려받을 예정인 재산 따위는 필요치 않다. 그저 그 자체로 환대해야 한다. 유럽 지식인들이 진보한 근대인으로 스스로를 구별함으로써 야만인과 차별화하며 원주민들을 도구 내지는 전시용으로 취급하는 따위의 행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로 유럽을 보편화하며 제국주의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것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원시 종교인 애니미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환대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무조건적 환대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맞이하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떠나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하는 태도이며 출신지 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혈연 지연을 넘어선 객관적인 환대라면 애니미즘이야말로 절대적 무조건적 환대라 하겠다. 자연, 동물, 사물 등 비인간적 존재에도 그 존재성을 인정하며 타자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애니미즘은 환대의 또 다른 방식의 확장 개념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환대야말로 장애인 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포용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 같다. 네. 너무 재밌게 잘, 어, 읽으셨죠? 자, 요까지 뭐, 드시는 생각을 편하게 나누고 본격적으로 책을 강독을 해볼까요? 나눌 바가 없다. 아, 네, 정원쌤, 네. 저는 왼손의 이종은. 제가 카톡에서 썼듯이 그 네, 윤리적이라는 거, 이제 애니미즘과 그 기계론적 사고의 그 분리가 생기면서 그 윤리적인 거, 그래도 죄는 짓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면 회개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그거를 뒷받침해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영성이 있다고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합리화? 그러니까 기계론적 근대가 생기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그 욕망 충족을 하는 동시에 주일마다 가서 회개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이론이 지금 써주신 책보다 앞에 이제, 저자 서문도 참 재미가 있고, 프롤로그도 재미가 있고, 유기곤 선생님의 이름도 아주 기쁘시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뵙지 못했지만, 이 선생님이 번역해 주신 책을 덕을 많이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어떤 태도를 가질 건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의 문제를 종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니미즘 이론이 가져간다고 유기품 선생님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 애니미즘이 타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공부해 볼 만한 이론이라고 드는 생각은 음, 지금, 아니, 그냥 우리 뉴스만 봐도 뭐,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정신없다는 말을 초월할 정도로 뭐, 날씨, 사람, 정치, 이 모든 게 그 전날 없던 방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책이 들어가면은 대항해 시대에 낯선 사람들을 보고 애니미즘이라는 얘기를 만들게 돼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낯설고 충격적인 사태를 마주하게 될 때, 그게 지금 우리들인데요. 이 낯선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애니미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훈 쌤이 지금 그 시작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잘 보면은 종훈 쌤이 그 설명해 주신 우리 이제 토론에도 나왔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겪잖아요. 느닷없이 어떤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 땅이 꺼진다든지, 갑자기 뭐 번개가 내려친다든지, 그 우리랑 같이 공부하시는 이성근 선생님이 필리핀에 계신데, 지진이 너무 많이 지금 그 뉴스 보셨죠? 그래서, 아니, 언제 죽어도, 농담이신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라고 하셨어요. 그 이 전체 열도가 언제 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겪느냐죠,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어떻게 겪느냐인데, 어떤 일을 겪을 때, 지금 이 일장에서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은, 두 가지 태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거를 보는데, 백인들은 이렇게 하고, 인디언들은 저렇게 해요. 얘 기억나시죠? 이게 이 예에서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아, 이건 나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사람이 겪지 않고,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우주관 안에 그 일을 위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 애들도 어른도 어떤 조건에 있든 이게 명확화가 안 되면은 그 방향과 태도를 할 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우주관, 세계관, 이 철학이 진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미즘은 우주관에서 출발을 하고 어떤 낯설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표현하느냐 이런 게 있고 근과학은 그 우주관을 이제 과학으로 삼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 제가 지금 설명이 제 머릿속에 뻑뻑한데 애니미즘이 태도다. 그 다음에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견딜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애니미즘은 우주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 자연, 초자연적인 것이 우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보고 인간이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낯선 걸 해석하고 이런 걸 모든 애니미즘 이론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대적인 이 인간중심주의는 우주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렇고 자연은 이렇고 초자연적인 건 이렇고 이걸 다 떼어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 우주적 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갖는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갖기가 어렵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 책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 너무 신기한 부분인데 그 대항해 시대 해양인류학에서 화요일에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콜럼버스도 그렇고 마젤란도 그렇고 바다 건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난폭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낯선 사람을 보면 쟤를 어떻게 그 써주신 대로 쟤를 어떻게 죽여야지 뭐 쟤를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고 뭐, 뭐 폭력적이고 근데 인간들도 폭력적인데 다른 방식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은 낯설고 희한한 세계에 대해서 이게 폭력적이라고 하는 게 어, 뭐가 풀리도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저지르는 태도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 상대가 누굴지도 모르는데 일단 주먹을 흔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지금 이 왜 그런 건가? 근데 반대 상대적으로 인디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낯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38쪽, 39쪽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읽어보려고 제가 했는데요. 서양의 16, 17, 18세기를 넘어가는 그 우주론에는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이제 어떻게 타자나 낯선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게.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39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우주관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콜럼버스의 항해록을 보면 39쪽에 생소한 말을 하며 새로운 문물과 함께 등장한 흰 피부의 침입자들을 만난 원주민들이 유럽인 둘러싸고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사각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만져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에피소드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출처를 까먹을 정도로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어쨌든 모든 인류학자가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딱 보고 저거를 시험해봐야 되겠다.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아니 쟤들 뭐 사람도 아닌 것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까마니까 사람 아니네. 뭐 엉덩이가 크니까 사람 아니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만져봤다. 그러니까 근대과학은 저게 몇 킬로짜리냐,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골 히프 뭐 사이즈가 어떠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만져봤다. 만져봤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원주민들은. 그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어떤 우주관이나 과학적 태도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인을 보고 흥미롭게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백인도 흑인을 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흑인도 백인을 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둘의 결정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이걸 살려서 이제 애니미즘으로 어, 더 읽게 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낯선 몹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온 사람들로 여긴다. 이게 그러니까 안에 얼굴이 하얗고 살이 저렇게 나처럼 안 단단하고 혹시 저러면 어, 서 있는 애들의 계열에 속해 그러니까 지적인 테이블이 있는 거죠. 이렇게 관념의 체계가 거기 안에 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니고 그런 다음에 긁고 있는 것도 너무 특별해가지고 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의 핵심적인 것은 일단 자기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판단을 한 것. 그 다음에 때 그 존재의 신체를 문제 삼았어요. 신체를. 야, 그러니까 미적분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누군지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만져본 거예요. 물질적 대상으로 접근을 해서 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인 이유도 요런 질문, 요런 눈빛, 요런 뭐 태도를 가지면 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 원주민들의 이해에도 물질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인디언을 만났던 백인들, 일단 총부터 쏘아봤던 백인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 거기도 이 뭐 힙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기의 크기가 어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둘 다 인간 중심주의죠.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 이 인디언들도 자기가 아는 지식의 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인간 아니라고 판단했고, 백인들도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맞춰서 인간 아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둘 다 인간 중심주의인데, 결정적 차이는 39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만져보냐 아니냐네요. 그러니까 이 만져본다라고 하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런 차이가 있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하고 인간 아닌 걸 구별시켜요. 인간하고 인간 아닌 걸 구별시키는데 인간은 여기서 이제 아니 그 논리적으로 되게 재밌죠. 부부는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썼는데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몸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고개의 인간중심주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세요. 왜 웃으세요? 잘 설명 잘하고 못한다고? 뭐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진짜. 다시. 자, 두 개 인간중심주의다. 이게 중요해요, 두 개.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중심주의예요. 그것도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뭐, 추치족, 그 다음에 남비카라족, 에스키모족, 다 자기들의 중심주의를 써요. 그래서, 그건 인간중심주의라고 안 하고 일장을 넘어가면은, 다른 걸 이해를 할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또 인간중심주의다. 근데 다른 인간중심주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자로 쓰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를 자로 쓰지 않고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자기를 어, 그 모든 초월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두 개의 인간중심주의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백인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의 인간중심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의 인간중심주의에는 그 인디언의 그 신체가 있는데 인간중심주의에는 그 인간도 없고 그 신체도 없는 거예요. 백인의 인간중심주의는 그러니까 다 숫자로 채워져 있어요. 설명 잘 드립니까? 제가 진실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유럽에 끌려간 그 흑인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무슨 있던가요? 코코이족인가? 네네, 몇 페이지입니까, 선생님? 아니, 이 짧은 거, 사라 바트만. 자, 44쪽에 보면은, 사라 바트만이 오늘 이 챕터에 제일 문제가 되네요. 여기를 얘를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 모든 제국주의를 떠받친 거죠. 아이누를 핍박할 수 있는 근거도 사람이 덜 돼서. 근데 이거를 인간일 경우에는 분리를 완전히 시킬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흑인이나 백인 사이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게 하얀 건지 까만 건지 확실치 않을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정도 문제로 논리를 바꾼 게 진화론이죠. 인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완전히 인간 아닌 걸 분리하는 게 근대적 인간관의 핵심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문제에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인간에 넣고 어떤 사람은 인간 아닌 거에 넣었다는 얘가 사라 바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라 바트만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도출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백인을 그래가지고 백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 인디언들이 찔러보고 손국수로 찌르고 막 물에 억지로 빠뜨려가지고 아 쟤들 죽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죽긴 죽는데 나처럼은 안 죽고 그래 신인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실험하고 사라바트만은 이 두 개를 일장에서는 비교를 해야 애니미즘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라바트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바트만 이 기술이 이분의 내적 동기가 이거는 불가능한 멘트인데요. 어쨌든 끌려갔죠. 1810년에 끌려가서 1815년에 죽었어요. 5년 동안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가 있네요. 의사가. 의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의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엉덩이, 성기, 아니 인간의 수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작다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 엉덩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거를 광장 내놓고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본 거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주의는 의사가 하는 거고, 자로 재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고, 이런 태도의 인간 중심주의고,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인간과 그 바깥의 것을 분리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사물화시킬 때도 특정한 기준과 특정한 근대과학으로 인간을 아닌 거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45쪽의 두 번째 문단에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 의료적 표준의 기준. 그래서 거기 안 맞으면은 이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분리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상하네. 분리하는 태도고 뭔가 정상이 아니네. 분리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그 분리가 뭐냐면 그 종쌤이 쓰신 걸 자로 한다. 자로.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구경거리로 삼는다. 우리가 누구를, 아, 장애인이네, 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관념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걸 찾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기 장애인이 있네, 이러면 그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아, 저 사람은 걸음을 저렇게 걷는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걷는데 저 사람은 종훈쌤은 요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아니면 종훈쌤은 원래 나보다 키가 크시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저건 지금 무슨 병 일기야 이렇게 가는 것은 나와 이게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다는 그 순간순간을 각성을 하고 이기는 거고 그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대 약간 미숙쌤이 그 얘기처럼 쟤는 어린애다. 쟤는 나이가 많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은 백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상적 관념을 쓰는 그 순간이 인간하고 그 밖의 것을 척도로 쓰면서 계속 가르고 있다. 가르고 있다. 가르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 이 분리를 시키는 거죠. 지식으로. 근대적 지식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를 시키고 나면 분리한 그 대상을 내가 남일 대하듯이 물거리로 삼듯이 그러면 미숙쌤 환대라는 그 미숙쌤의 아이디어를 치고 가려면 43쪽 두 번째 문단 구경거리가 아니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겠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최소한 강 건너 불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까 그 인디언들이 만져보니까 찔러보니까 그다음에 뭐 물에 혹시 찔러보니까 아 이게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직접 그 대상과 뭘 하는 거죠. 뭘 하면 분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까지 하면 책의 이제 핵심 내용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이 책에서 유기봉 선생님이 요 서장, 이 1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제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주의의 그 인간, 인간과 그 밖의 것을 분리한 그 인간,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게 문제죠, 요게. 자, 제가 선생님들이랑 그 과제를 재밌는 부분을 제가 우리 과제를 모아가지고 좀 더 밀고 나가고 싶은데 환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환대를 못할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내가 어, 과학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인간중심주의는 그 인간중심주의를 쓰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도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사라 바트만의 이 40, 44, 45쪽 요 얘기를 가게 됩니다. 백인들은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이 의사가
여성을 하나 꼬았든지 억지로 끌었든지 해가지고 배에 태웠어. 도대체 이 의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의사 나쁜 놈아 이러면 뭐 끝나는 문제인데 요거를 풀어야 정신적으로 백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적으로 백인이죠. 서양행식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 너 이런 거 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 백인으로서의 나를 어, 구하려면 인디언은 지금 다 복 받았죠. 인디언은 분리를 안 하는데 인디언 뭔 걱정이? 인디언 걱정할 게 아니고 이러한 사고 인간중심주의에 치면된 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해야 2장부터의 이론을 내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디언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인디언은 분리 안 해. 그런데 분리를 한 나의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아야 이 이론을 내가 응용할 지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라 바트만이 너무 불쌍해. 여기보다는 이 의사를 어쩌면 좋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을 이 의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둘 때 이 이론이 더 실감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22쪽에 돌돌 쪽에 1차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는 뭐냐면 상대를 지식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다. 너무 재밌죠? 인간 중심주의의 동의어를 상대를 지식의 대상으로 바꾼다. 객관 지식의 대상으로 바꾼다. 기현쌤이 나이가 곧 50이지. 기현쌤은 키가 뭐 165지. 기현쌤은 머리 색깔이 어떻지. 기현쌤 이런 걸 잘하지. 그러니까 대상을 이게 가장 기쁨은 책을 읽을 때 이 문장을 그냥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했네, 못했네,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 이 순서가 일 지식으로 대상을 만들어. 지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랑 무관한 걸로 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좋은 생 괜찮은 분이지. 그 요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자, 요까지 하면 기현쌤 어떤 생각이? 표정이 아주 다이나믹하시네요. 너무 재밌는데. 제가 책을 좀 일찍 읽었더니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리하는 이 사고가 어떤 일을 일으킬까 뭐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연휴 때 그 다큐로 최후의 툰드라라는 그 몽골의 네네치족이라는 원시부족 유목민이거든요. 이분들이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하고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막 큰 천막 치고 막 이동할 때 술록 7,000마리랑 같이 떠나요. 그러니까 집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술록을 사육하면서도 잡아먹는데 그 자리에서 술록을 잡아먹는 게 그냥 바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해서 하지만 드링킹 네, 확 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바구니처럼 돼서 그러니까 이 파니까 속을 파니까 여기 피가 고이잖아요. 이 술록 안에. 그럼 피를 국자가 아니라 막 컵으로 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막 먹고요. 이 생고기를 먹는데 아주 작은 7살 아이도 이따만한 칼을 들고 막 쓸어 먹어요. 입에다가. 우리 막 위험해서 못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너무 저는 이제 어떤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징그러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라면 난 징그러워서 못할 텐데 저걸 어떻게 먹지 냄새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분들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아마 제가 몰라서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원시부족민들의 삶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똑똑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네네. 벌레만 봐도 깜짝 놀래고 이렇게 피 하나만도 이렇게 막 소스라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부분하고 같이 떠올라서 선생님 말씀이 더 재밌게 느껴졌고, 계속 그게 어떤 사고, 과학 공부가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들었고, 예, 그런 재밌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상대가 바보가 아니다.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자기의 인식이 있죠. 세계가 이렇다는 거를. 나를 기준으로 그 수준을 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상대에게도 그의 고유한 지식의 체계가 있는데, 그 지식의 체계의 수준을 이제 문제 삼으면 어디까지 가야 그 지식이 훌륭하냐, 요런 생각 드시죠? 예를 들면 서점에 가면은 연애 잘하는 법, 돈을 잘 버는 법, 말을 잘하는 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을 직문직답으로,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가는데, 우주가 이렇고 동물은 저런 존재고 나는 이러니까 술록을 죽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지금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랑은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애니미즘의 의미가 있는 건 이 수준이 우주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어떤 철학보다. 그래서 종교적이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또 어떠신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원 선생님이 과학 공부랑 애니메이션 공부를 두 가지를 같이 하시네요. 와, 기원 선생님 엄청 재미나겠다. 이게 비교가 확확 되면서 네네. 재밌을 당신 거야. 하시면 될 것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지금 선생님의 애니미즘은 뭐 세계 전체 우주와의 철학 아니면 그 정령 있다. 그 스케일과 내가 인간 중심적으로 인식하는 스케일과 그 스케일의 차이에서도 애니미즘이 훨씬 더 몇 배나, 몇 배가 아니죠. 그냥 큰 거죠. 네, 그래서, 음, 애니미즘 세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저런 정답을. 지만지에서, 네네츠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설화집이 있는데, 동화를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 생각이 되던데, 어, 이 안에 이제 어떤 우주론을 읽으면 동화 인류학적으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천천히 이런 그 동화나 설화집을 읽으면 다른 인간 중심주의를 향해서 그다음에 스케일을 키우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종훈 쌤이 옳다고 하니까 37쪽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와의 책을 제가 준비한 걸 조금 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제목이 차이의 물음이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 차이의 물음, 요 물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죠, 의. 그러니까 아이고, 차이의 물음.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뭐 어쩌자는 걸까? 이거 이제,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 묻는다이기도 하고, 다르게 묻는다이기도 하고, 두 개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본다는데, 애니미즘 중에 두 권 중에 첫 번째 거를 1번이라고 하고, 지금 부활한 애니미즘을 2번이라고 할 때, 1번도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뭘 설명해 보려다가 나왔고, 2번도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게 질문하려고 나왔다. 그래서 애니미즘 안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냐 등등을 포함해서 다르다. 이 단어가 애니미즘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 차이의 철학이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동일자가 있든 같은 거.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동일자, 그 다음에 차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고법 이것이 애니미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지식의 대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여기서 태도가 나온다. 이까지 우리가 만들었고요. 새로운 세계와의 조. 제가 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롭다라는 건 정말로 옛날에는 별로 안 썼던 말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에세이나 우리 숙제, 우리 글을 막 이거저거 많이 쓰니까 보면 새롭단 말 저도 진짜 많이 쓰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좋아야 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가진 어떤 사고 체계에서 선별하고 다 가치 평가된 것들 갖다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내 세계가 안 바뀌다. 그래서 인류학 공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내가 썼던 단어를 다르게 써보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체계를 다르게 비틀어 보는 작업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와의 조로 들어갑니다. 자, 정체를 낳지 못하는 낯선 존재의 만남은 언제나 경계와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쓰셨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니까요. 언제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곤란한데, 그게 경계, 긴장 이렇게 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말하는 현자에게, 스피노자에게, 이러한 우리가 또 모르는 인류의 수많은 현자들이 낯선 존재를 만나면 막 놀라고 두려워할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인류가 이러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낯선 상태가 문제의 또 시작이 이렇게 돼. 적인지 파악하고 관계자. 아니야. 기본적으로 남을 봤을 때 저건 나를 쳐 죽일 놈이다. 아니, 우리 SF 영화 보면 다 외국에서 공격을 해대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 우리보다 더 따뜻하고 심성이 좋고 너그러운 외계인들이 와서 아우, 애들이 환경이 너무 파괴됐네. 청소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쏴주지 못해 안 틀린 애들로 막 그리는 영화 많잖아요. 이상하다. 뭐 이러는데요. 낯선 존재와 조화됐을 때 요 문단을 좀 많이 문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백인에게 만약에 그 아메리카에 갔던 백인들이 총 들고 막 갔을 때 이런 마음을 느꼈다면 그들의 우주관에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맨 땅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면 그 이론이 그 우주관이 뭔가 좀 부족했어. 그래서 낯선 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어떤 우주관이 예를 들면 붓다의 말씀이라든지 현자의 말씀이 우리가 죽음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란다. 이런 이해가 아주 폭넓고 심오하면 그거를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로 기독교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다, 그리고 특히 그 기독교의 깃발을 달고 출발했던 항해자들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슬람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 전후로 그런 데서 그들의 종교를 문제 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혹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합니다. 흔히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는 읽었고요, 이 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 다 자기를 자로 써요. 그런데 그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다를 뿐, 개인은 개인의 자로 세상을 살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자로 세상을 살지, 독수리가 사람을 흉내라면 독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바닥에 술 먹고 꼬알라돼 있으면 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가 이상한데. 아무튼 내가 나를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낯선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던 대항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39쪽에 근데 저쪽도 낯선 게 문제 삼았는데 저쪽은
그래서 40쪽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낯선 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면 죽은 친척들이 다시 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 하는 것을 죽었으니까 살았던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분리시켰는데 그런데 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과학의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그런데 이들은 인간중심주의 그 중심주의 그 사고에도 분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끔 와 심심하면 그 다음에 어제는 오선민이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저리 보여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다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낯선 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자, 43쪽에 아까 그 인간중심주의가 인간과 그것 아닌 걸 나누면서 인간에게만 이성과 영혼이 있고 인간 아닌 건 다 물질적인 것이다 해석을 하면 물질적인 건 정신적인 것의 도구다. 이런 이론 속에서 인간과 그 밖의 걸 이용했던 이 16, 17세기 백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근대과학의 탄생 지금 챕터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유럽인들이 어떻게 인공중심주의를 만들었냐면 먼저 대항해 시대가 있고 과학이 나와 일단 시기적으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류의 진보 근대 문명 이 챕터 3일 경우에 진화론이 나온 이야기는 이제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 인간이어야 하는 것과 인간이 아닌 인간을 관계 설정을 하려고 이 두 개를 시간적으로 연결을 해서 인간 아닌 애들은 인간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진화론을 설정했다. 인간과 그 밖의 것 간의 관계에 그렇게 설명을 한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빡빡하게 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디언이나 유럽 쪽에서나 다 자기의 우주관, 자기의 세계관으로 어, 대상을 파악했을 거는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한쪽은 상당히 잔인하고 한쪽은 상당히 예, 그 인간적이고 환대를 했고 그런데 그, 그 유럽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전시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당연한 걸로 봤고 그 네, 항해하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네네. 전부가 그랬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네들의 그 우주관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종우 쌤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인데 그것이 이제 신부님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가까지도.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기네 내부에서도 꼭 인디아를 보지 그렇죠. 않더라도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작동했었기 때문에 외부를 뭐, 보고서도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핵심이죠. 핵심이고, 아까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이 백인한테, 그 의사, 그다음에 그 신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객관적 대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람으로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복 선생님 지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들은 함부로 해도 돼. 그리고 나를 위해 존재해.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겼기 때문에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물질이야, 쟤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원래 다루는 거지. 편의적으로. 그런데 물질과 정신을 나와 밖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거는 사고작용이지 않습니까? 정국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네네, 네. 이게 어디서나 일어나는 사고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계속 나누게 되고, 그 나누는 자기만 남고, 정신 것 자체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니까, 종국쌤이 저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게 된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애니미즘은 이게 좀 더 저는 우리가 우리가 많은 책을 또 읽고 뒤에 더 나오겠지만, 어, 이게 관련이 있어. 이런 얘기가 있을 때 흑인이나 인디언들을 보고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쟤들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혼돈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네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인류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기 전에, 이렇기 전에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가끔 다큐로 이렇게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원시 부족들 얘기를 보여주면 우리도 좀 이상했어요. 정말 저 사람들 사람인가? 하고 사람인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네네.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그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낯설어 했던 기억이 네. 있고 우리 한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만 봐도 막 좀 미국 놈 하면서 막 애들 따라다녔거든요. 그 꽁무니에 졸졸. 그런 거 보면 그게 항해 시대니까 아주 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그 기독교 사상으로 이제 무장돼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낯설게 보였을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 자체 내에도 사랑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교리가 있는데 왜 그런 교리는 작동 안 하고 다르게 네. 작동했을까?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요. 네. 아주 이 첫 번째 조 있지 않습니까? 백인과 흑인을 처음 만났을 그 장면에 대해서 인류학자나 정신분석학자나 이게 아주 분석의 대상이죠. 대상인데,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인디언들이 아주 멸시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인을 한다. 식인, 그러니까 양쪽 다 네, 뭐 다른 폭력이죠. 근데 식인 문제도 더 들어가면은 와인을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처럼 커피 우유를 막 좋아하면 커피 우유가 되어 있겠죠, 이 몸이. 그런데 와인을 먹기를 즐긴데 어떻게 나 아닌 자를 나한테 받아들이려고 저렇게 적극적이야? 자타의 경계가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이 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주론이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아즈텍 이런데 뭐 인신공양이 어마무시했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복잡 한데 이제 인류 사상 처음으로 16, 17을 넘어가면서 그동안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최고의 어떤 기준점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정신이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이런 게 인간의 정신이 그거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데 인디언들은 인간의 정신을 기준으로는 삼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큰 그 차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보고 좀 더 가자요. 네. 그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두 네. 가지 애니미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애니미즘이 그러니까 음, 두 가지 애니미즘이 그 애니미즘의 그 아니마가 그 영혼이라고 보는 그 애니미즘 한 가지와 이제 그게 영혼에서 생명을 강조하고 관계성을 이제 보는 그 애니미즘 그 두 가지가 맞을까요? 어, 자, 맞습니다. 1에서 16, 17,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쟤들은 사람인데 정신과 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쟤들한테는 뭐 들어가 영혼 같은 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까지 물지 않은 인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있는 건 뭐야? 벤틀머리 있는 건 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이론을 여기저기서 이제 인류학적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거를 애니미즘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고, 육급 선생님 초반에. 그런데 그 테러가 안에서 백인하고 비백인을 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에드워드 포크라는 사람이 아니야. 백인하고 비백인 차이가 없이 같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라고 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될까요? 두 개의 애니미즘이 다 인간 머리 안에 든 것이 뭔가에 대한 해석에 필요해서 나오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리쌤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어, 선생님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정신이나 이성과 영혼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혼이 공통이다? 그 아, 백인과 네. 어, 이게 다시 호명되는 애니미즘 프롤로그를 지나서 다시 호명되는 애니미즘이다. 그래서 19쪽의 첫 번째 문단에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문제 삼는다. 두 번째 문단에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의 얘기, 연결의 얘기를 해야 된다. 그세 번째 문단에 애니미즘이란 용어는 원시 문화에서 영적 존재들의 교리로 그 용어를 정의한 이래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면서 타일러가 처음 그 개념을 사용했을 때와 다른 맥락에서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에드워드 타일러의 우리가 세미나에서 읽은 이 원시 문화라는 책이 애니미즘의 발생과 지금 다시 부활하는 애니미즘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근데 완전히 다르다기보다 교랑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19쪽에 이 세 번째 문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애니미즘을 두 개로 나눠봐야 된다. 제가 여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둘이 완전히 딴짓을 하는, 완전히 뭐, 반대라기보다 뭘 살리고 뭘 또 좀 강화하면서 이렇게 갔다고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타일러의 애니미즘에 뭐가 있냐 하면은 타일러의 애니미즘에 당시에 유행하던 유럽 비비긴 사람들의 정신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적으로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동시에 합니다.
는 진화론 모델을 써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러면 유리쌤 어떨까요? 어, 영적 존재 혹은 영혼이나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류 공통이다. 네, 동서고금을 그게 타일러의 네, 네, 주장이었는데 네, 네. 그러나 어, 진화적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단계, 야만적인 단계, 문면적인 단계가 있다. 우리는 고급 단계에 있다. 이런 설명으로 볼 네,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타일러의 책인데 타일러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그 주장의 뉘앙스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거죠. 진화론을 책에서 계속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 단계다. 근데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동시에 발화하고 있는 거죠, 타일러가. 그런데 그 주장은 당시에는 되게 그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인이 아닌 에 대해서 제주는 머리가 비었다니까 내지는 있는데 왔다니까 그리고 그 머리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이성은 아니지 이런 것을 하일러는 근원적으로는 같은 거라니까 해서 이론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될까요, 진진쌤? 그리고 타일은 그 생각 자체가 테일러가 애니미즘을 그러니까 개념을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밀고 나간 것은 있지만 타일러가 썼던 애니미즘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뭐 완전히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주에서 나온 이런 단어가 아니고 요거 좀 살려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그 책이 되게 논쟁적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 16세기,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오면서 그 과학적 사고가 이제 들어가면서 인간 중심주의가 됐다고 이렇게 22페이지 있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달리 말씀해 주시기를 근데 애니미즘,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 애니미즘적인 그 사고도 인간 중심주의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랑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 중심주의랑은 다르긴 하지만 그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자신을 척도로 사용하는 그 측면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예 같은 거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취하는 태도하고 인디언들이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둘의 명확한 차이를 알 느낌이 좀 오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 차이가 뭐지 막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뭐 알듯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태도일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게 지난번에 그 읽었던 데르스 우잘라에서 데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세니예프가 자연이나 동물을 대할 때 태도가 이제 좀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 그 둘의 태도가 그때도 읽으면서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이 이게 다르긴 한데 분명히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봐도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겨 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가 더 다를까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라는 지질학자, 인류학자, 군인 그분의 데르스 우잘라라는 책이 중요한 책이겠네요. 그 책에도 알 수 있는데 데르스 우잘라라고 하는 무슨 족입니까? 그 시베리아의 골디, 골디의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 데르스 우잘라, 네, 우리 좋은 쌤, 우잘라 쌤, 고리지족. 우리 우잘라 쌤께서 그런데 데르수잘라라는 그 숲속의 시베리아의 사냥꾼은 뭐라고 이제 보죠. 그런데 그 사냥꾼이 자연을 보는 걸 아르세니에프가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가장 지금 떠오르는 예가 데르수잘라가 계속 그 시냇물이랑 얘기하고 바람이랑 얘기하고 뭐 하여튼 별이랑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
뭐 이런 예가 이게 지금 다 많이 우리 종호 쌤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게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되게 넌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류의 질문을 데르수잘라가 하면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아니고 그러니까 더 대화가 같은 대화를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 체계가 다른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 책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가장 이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는 사라 바트만과 그 백인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실험실 두 장면이 두 개의 인간 중심주의 가장 큰 건데 어 지식으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객- 지식으로 세계를 보고 이런 지식 그런데 데르수잘라라는 사냥꾼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객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까지는 가고 이 책으로 더 가면 과학 도구를 쓴 게 아닌데 실험실에서 계산한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데르수잘라는 자를 쓰지도 않았는데 데르수잘라처럼 그 사냥꾼들은 항공뷰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파악을 자기 나름대로 기피와 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 중에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이거도 익숙해서 그렇지 이상한 거잖아요. 운전할 때 켜놓는 거 맞는데 키로 거리 떼고 이다 맞는데 그게 되게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경험하는 기준, 내가 그 공간을 경험하는 거에 바탕을 두고 짠 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진쌤이 키시나 제가 키나 기현쌤이 키나 같은 지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객관적 지식의 바탕을 두고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그런데 대리소자라든지 야생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 자기가 우주적 자기죠. 우주적 자기. 거기서 지도를 제작한다면 종쌤이 쓰시는 지도랑 제가 쓰는 지도가 다르지만 아마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 지도가 내가 우주적 자아니까. 이게 조금 어, 높네요. 갑자기 그 지도 얘기하니까 저 예전에 국립중앙에서 김정호의 그 대동여지도 한국의 그 지도를 봤는데 그 지형, 울퉁불퉁 뭐 그런 거가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김정호라는 그 지도 만든 사람은 자기가 걸어서 그 지도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건 게 아니라 그 차 바퀴에 우리가 킬로미터, 시간 약간 그런 기계적 측정으로 인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 차이가 아닐까. 네, 정확하게 그 차이고, 그 지금 청주박물관에 하는 뭐 한일 수교 60주년 야마나시라는 현의 그림 이런 거 보면 그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후지산 그 관광 지도인데 그 시점이 이게 누가 이 지도를 보고 걸으라는 건지가 복잡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상해. 어떤 데는 줄여놓고 그게 순리를 위한 지도인데,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리를 늘려놓고 뭐 이런 게 조율돼 있대. 그런 건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자기 척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주 스케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이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될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각 애니미즘 이론들이 이렇게 타일러의 이론을 바탕을 두고 더 뭐 이렇게 아주 뭐 화려하지만 세련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렵게 도착을 하고 있네요. 저는 미숙쌤, 좀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인데요. 네, 전 그냥 아까 그 데루스 우잘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제 식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일단 데르수 우잘라 자체는 애니미즘,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그 자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그 네네, 지질학자는
어떤 그 베르스 우잘라와의 공존을 통해서 함께 공존하면서 점차 그 이렇게 그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애니미즘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제 식으로는. 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서히 이렇게 그 음, 지질학자가 데르스 네. 우잘라처럼 이렇게 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볼 네. 수 있습니다. 또 음, 어떠셨어요? 음, 글쎄 뭐, 한 부분은 생각을 네. 더 해보시고 싶은 부분도 있으셨어요? 아, 그냥 사실 제가 애니미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동안 공부해보질 않아가지고 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아, 네. 더욱더 잘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네. 이게 실제로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네. 그러니까 사고를 정말 많이 깨야 돼가지고, 네. 그런 큰 재미가 음, 있고요. 네. 어, 한데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고, 오픈 쌤은 네. 어떠십니까? 애니미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헷갈리면서 어렵네요. 어렵고 음, 이제 여기 유기품 선생님이 이사를 하시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고요. 뭐 도심에서 뭐 자연을 본다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조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현재 환경도 참 애니미즘을 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아침 방송에서 제주기행 읽으면서 음, 뭐 제주를 말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말해야 제주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뭐 거기에 있는 바람이라든지 뭐 해류라든지 뭐 하여튼 수만 가지 것들 중에서 뭘 하나 뺄 수 없는 그런 것 속에서 제주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내 편리,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하나의 그냥 잣대로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계속 이 10번의 시간 동안 사고 연습인데요.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 우리가 익숙한 객관적 지식으로서 그다음에 분리하는 우리 사고법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도전이 있고요. 애니미즘은 가장 중요한 타일러의 이 정의로부터 모든 다른 파생 이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만물의 영혼이 있다죠. 그 영혼들의 교리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요. 만물의 영혼이 있다는 믿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고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매우 그 사고법이 다양하다. 만물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저런 것도 볼 수 있다로 이렇게 이제 이론의 스펙트럼이 커져갑니다. 근데 절대로 다 하장다. 만물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마우스에게도 영혼이 있고 필통에게도 영혼이 있고 요게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고 유리쌤이 말씀하신 대로 사물의 영혼이 있고 오늘 제가 시간 조금 더 쓰기도 했고 처음 열어서 조금 빡빡하기도 했습니다. 유리쌤께서 오늘 어떠셨는지 하고 유리쌤의 남은 얘기로 마무리 해볼까요? 음, 이 책 앞부분 읽으면서 계속
유기품 선생님은 생태위기라는 지금 이 상황을 좀 강조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애니미즘이 논의가 어떤, 좀 길을 열어줄까, 혹은 새로운 물음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근대적 기획의 연속선상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거를 넘어서거나, 혹은, 음, 좀 뭔가 새로운 물음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너무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앞부분에서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다는 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처럼이라고 할 때 살아있다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좀 잘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아, 그 유리쌤의 마지막 부분에 사물 부분도 있고요. 이 이론이 전개되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살아있다. 그 앞에 사람만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야? 사물하고 동물은 죽은 게 아니야. 아니야. 걔들이 사람이야. 왜? 걔들의 영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심도 높게 가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아까 정복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대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나를 계속해서 사물화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계속 나를 설명할 때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욕망 속에 있으면 거기에 사물화가 일어나고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응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네, 종훈쌤? 제가 응용을 해봤는데 무게를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게? 무게, 형태와 무게. 모든 물건에 형, 무게가 있으니까 그 무게는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네네. 만유인력을 찾아봤더니 끌어당기는 법칙이래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 걔네가 영혼이 있으니까 끌어당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청력은 영혼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니미즘마다 조금 이렇게 종훈 쌤 지금 주신 대로 복잡하게 재밌게 가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서 만나는데요. 그 책이 표방을 애니미즘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주도 자체가 그 흥미로운 애니미 신들의 낙원이니까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서 만나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